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영상 강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상 강의를 즐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면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역동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신건강 강의에서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컴플렉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까 싶어요. 이제 우리 교재의 다음 내용이 노이로제, 신경증에 관한 것인데, 이 노이로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컴플렉스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교시 때 그 파워포인트에 올려놓았던 그림 항상 이제 머리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빙산 그림 있죠, 그죠? 우리 개인 무의식, 의식과 개인 무의식, 집단 의식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 빙산 그림. 그 빙산 그림 중에서 이제 그 개인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가시가 삐쭉삐쭉 나온 덩어리 같은 것들 그림 기억나죠? 그게 이제 바로 컴플렉스를 그 이미지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나 사람들은 이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고, 또 요즘은 이 컴플렉스라는 것이 그냥 뭐 일상 용어처럼 이렇게 열등감과 동일시돼 가지고 열등감이라는 걸 의미하는 의미로 컴플렉스를 흔하게 사용들 하죠.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이 컴플렉스가 뭔지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김기환 교수도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 컴플렉스, 열등감이라는 측면에서 컴플렉스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중고등학교 감수성이 예민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까지 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컴플렉스들 때문에 무척 많이 애를 먹었고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내 기억으로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아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아주 부자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그 친구 앞에 서면 좀 주눅들고 뭔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편하지 않고 그런 걸 이렇게 느껴왔던 그 동창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이제 그런 열등 의식을 느꼈는가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 몇 년 전까지 꿈에서도 그 친구가 나타날 정도로 그만큼 아주 강한 젊은 시절에 컴플렉스를 나한테 형성시켰던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그러한 마음의 컴플렉스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좀 적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걸 자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못 보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컴플렉스가 이렇게 건드려져서 생기는 마음의 현상들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BTS 노래들 잘 들어보셨어요? 그 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분석 심리학의 뭐 아니무스, 아니마, 또 이제 그림자, 뭐 내면의 아이, 뭐 페르소나 이런 것들을 해석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이 컴플렉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가요 중에 두 곡을 이제 선정해서 그 가사들에 나타나는 이 심리학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컴플렉스를 좀 더 이해를 돕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래는 제가 그 링크에다가 이제 인터넷 링크를 걸어놨는데 들어보셔도 되고 또 따로 그냥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노래는 고래사냥이라는 노래예요. 송창식이라는 가수분이 부른 그런 노래인데 노래방에서 많이들 부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조금 이제 오래된 노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잘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이 노래 가사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3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이런 재미난 가사인데 우리 세대는 노래방 가면 참 많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이렇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노래방 가서 이렇게 부르는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 속에 잘 들어보면 BTS 노래들도 그랬지만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영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술가들의 번뜩이는 지혜가 담겨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석 심리학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감각이나 시각을 갖추어서 나중에 이제 노래나 노래 가사나 영화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상황을 참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그 문제점도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사를 이제 한번 쭉 볼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행위. 우리가 흔히 음주가무라 그러죠. 음주하고 노래 가짜에다가 춤출 무자 해가지고 음주가무. 이러한 행위는 원래는요, 요즘은 그냥 우리가 뭐 유흥산업으로 그렇게 하지만 원래 이 고대에서는 음주가무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었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고대 종교의 신전, 그리스 로마라든지 이런 고대 종교의 신전에서는 이런 음주가무 행위가 이루어졌고 가깝게는 우리나라 한국의 무당들의 굿판, 무당들의 굿판을 보면 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천주교의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의 미사도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바치는 미사도 그 미사에는 아주 절제된 그 형식이긴 하지만 음주 가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도 아주 이렇게 정제되어 있지만 이렇게 찬송가 부르는 노래, 성가 부르는 노래 부르는 거라든지 또 일어났다 앉고 뭐 절하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의 어떤 축약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그러한 음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제돼 가지고 종교적으로 표현했다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는 옛날 고대인들의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제의적 행위라 그래요. 제의적 행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을 풀어내고 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적인 예식으로서, 치료하는 예식으로서 음주 가문은 점점 우리 자신의 내면의 슬픔에 이렇게 다가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평소에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일하고 살아가느라고 그런 감정이 안 올라오지만,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 뭐 즐거움도 올라오지만,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행위로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이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음주 가문은 오히려 그런 그 내면의 슬픔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혹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모두들 스트레스 받은 거, 힘든 거 뭐 풀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렇게들 합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슬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옛날 종교적인 제의적 행위처럼 치료적으로 그렇게 술 마시고 노래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잊어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슬픔이라는 게 과연 뭘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슬픈 과거가 한 자락씩 다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만이 안고 있는 어떤 슬픔의 과거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 그런 슬픔 없는데 뭐 잘 몰라 그러지만, 분노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늘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도 이 슬픔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슬픔과 분노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짝을 이루어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내 이면에 풀어야 될 그 슬픔이 참 많구나. 그거를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누군가 몰라보니까 화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나 권력이나 뭐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페르소나라고 비슷하게 그죠? 밖으로 보이는 내 모습, 그걸로 이렇게 그런 것들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을 포장하려고 그래도 감춰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초라함, 무가치함, 그런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제 우리가 혼자 있을 시간이라든지 감정이 다운됐을 때, 그런 감정이 나 자신을 사로잡을 때면 정말 힘들고 부자유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세상도 모두 나한테 등을 돌리고 돌아앉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가사에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봐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자, 그런 원인을 왜 그런가? 왜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가? 찾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안 돼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이 노래 가사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3등 완행열차를 타고 바다를 향해 떠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 3등 완행열차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요즘은 뭐 KTX며 고속열차며 다 좋은 교통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3등 열차는 요즘 거의 못 봅니다. 이 3등 완행열차는 그 고속열차는 큰 역만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큰 역만 서지만 3등 완행열차는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역을 하나하나 다 섭니다. 천천히 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느리게 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의 경치를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열차 여행하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고 또 그 3등 완행 열차는 주로 이제 시골 간이역에 주로 많이 서기 때문에 시골 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타요. 그래서 굉장히 정겹고 편안한 그런 시골 전경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요즘은 못 본다 그랬죠? 예전에 우리 타보면 여기 뭐 짐을 들고 탄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뭐 아저씨들 뭐 그 안에 앉아가지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뭐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뭐 떠들고 놀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경치가 펼쳐지는 그 열차예요. 요즘은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조금 뭐 소란스럽게 떠들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퍼질러 앉아도 자리에 별로 뭐 책하거나 책 잡힐 것 없는 그런 부담 없는 편안한 그런 열차예요. 고속열차는 빠르고 쾌적하지만 거기에는 남들 눈치도 봐야 되고 예의 바른도 지켜야 되고 그런 어떤 도시 생활의 삭막함, 조금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그대로 있지만 3등 완행 열차는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3등 완행 열차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가는 느린 삶의 속도, 좀 천천히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그냥 막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천천히 가면서 어떤 인습적인 격식이나 체면 이런 거 버리고 아이들처럼 좀 천연덕스러운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이 3등 완행 열차를 타야만이 동해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는 동해바다로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다는 과연 뭐를 의미하는가? 왜 동해바다로 가야 되는가? 바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하는 이미지예요. 실제로 바다는 세상에서 바다는 제일 깊은 곳이잖아요.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마음의 장소.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 보기는 죽기보다 더 싫어합니다.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꿈에서 만약에 바다가 나왔다 그러면 그러한 깊은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넘겨다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거의 바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나이 때는 바다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나온다 하더라도 바다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꿈은 잘 못 꿀 거예요. 자, 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슬프게 하는 슬픈 감정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마음 안에 슬픔도 일으키고 아까 이제 분노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분노도 일으키는 그런 감정의 근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슬픈 감정의 근원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달아나기 위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BTS 가사 이야기할 때 inner child,
내면의 아이의 어떤 이런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빛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가사가 있었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달아나기 위해서 회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고 무가치한 인간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었던 충격적인 기억이 그런 체험이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성인으로 자라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럭키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이 주는 어떤 그런 힘과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힘을 받아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항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부모로부터 받아본 사람이 참 드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삶의 지혜가 또 그런 힘이 없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빙산 그림에서 맨 밑에 이렇게 붉은 하트 모양의 이렇게 상징을 내가 그려놨잖아요. 그죠? 내면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들에게 삶의 힘과 지혜를 주는 원천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일깨움을 받아서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발달시키는데, 그것이 참 너무나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고래 사냥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래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한 짐덩어리를 의미해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20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건 굉장히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직도 그 심리적인 내용을 잘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그 심리적인 마음의 짐덩어리, 부모가 나한테 준 어떤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교육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것이 바로 내 슬픔과 분노의 근원이에요. 우리 안에는 한 번은 극복해야 되는 부모에 대한 풀리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납덩어리처럼 내 뒤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인생의 발걸음을 무겁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고래는 한번 작정하고 제대로 잡아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다른 꿈들은 잊혀지지만 고래 꿈은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신화처럼 살아 숨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고래를 잡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 과목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 나갈 겁니다. 노이로제, 신경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신의 마음의 세계 이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돌보아주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슬픔과 분노의 상처를 알고 있는 내면의 아이, inner child 손을 잡아주고 이제 괜찮아, 마음 놓아도 돼 라고 치료를 해주어야 돼요. 그 고래를 잡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래를 잡고 나면
물론 이 고래를 잡는 것은 한평생 걸려도 못할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부모가 나한테 끼쳐준 영향력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평생 동안 해도 어려울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 고래를 잡고 나면 이제 그동안 고래가 큰 덩치로 가리고 있었던 그 용궁이 보입니다. 그 용궁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용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하트 모양으로 그린 내면의 신의 기운이에요.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고래사냥이라는 이 가요를 통해 가지고 컴플렉스가 어떤 것인지 암시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또 다른 노래 한 가지 이제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이제 가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